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4가지의 컨텐츠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자가 되는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제주도 여행 영상도 올렸고 여러가지 이제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운동하고 건강해지고자 여러가지 이제 영상들을 올리면서 계속 고민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부자가 되는 꿈을 어떤 꿈들을 우리가 꾸고 있는 것을 공유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하다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것은 바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인데 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소득이냐면 우리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총 7가지로 우리는 이제 구분짓습니다. 이거는 재무설계 총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경제학 관점에서 이렇게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7대 소득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몇 가지의 소득 구조를 한번 올리고 살았나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여러가지의 소득 구조를 갖춰야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뭐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투자의 규제에 이런 명언도 있듯이 어떻게 소득을 좀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룰 건데요. 2가지 파트로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 디테일한 방법보다도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개요와 그 다음에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 위에 이제 2번째 편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속도는 더딜지언정 어떻게 하면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7대 소득이라고 하면 꼽는 것이 이자 소득, 그 다음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 그 다음에 임대소득, 그 다음 연금소득, 그 다음 기타소득 이렇게 7가지의 소득을 꼽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2가지 중 하나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2가지인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진급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이직을 통해서 나의 어떤 맨파워를 높여서 근로소득을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소득으로 국한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아마 근로소득보다는 좀 더 그 범위가 넓고 확장시킬 수 있는 폭발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장사 또는 사업을 더 발전시킬까에 국한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인데 이거를 판도를 좀 바꿔가지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아주 조금씩 내가 어떤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노력을 가지고 조금씩 해서 소득의 유형 자체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또한도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소득을 올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우리는 이 회사의 노예야. 맨날 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쓰여지다 버려지게 될 거야.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20대 중반 후반 또는 늦은 사람은 30대에 들어가서 50대까지 60대까지 계속해서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진 않았겠죠 솔직히.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러한 그 뭔가의 좀 가치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으로 나를 자위하면서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 보니까 사실 나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축적되어 있는 재산은 없고 또 어떤 뭐 딱히 어떤 기능이 발전되거나 나의 어떤 실력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새 쓰는 말로 이제 현타가 온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좋아요. 근로소득을 하면서도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그래 나는 어떤 투자 상품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 위에 또 다른 투자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어디 사업하는데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이 사업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권을 행사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을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음으로써 또 내가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젊었을 땐 조금 작은 집에 살았지만 그래도 청약 열심히 붙고 뭐 해가지고 조그만 오피스텔 또는 조그만 원룸이라도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줘서 내가 임대소득을 30대 중반 후반부터는 발생을 시키면서 내 월급도 들어오고 뭐 이자 소득도 들어오고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것도 들어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부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에서 총망라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뭐 부의 추월 차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그래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쯤은 그럼 과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나열한 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자 소득이 사실상 지금은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왜냐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이고 사실 시중금리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잠깐만 정말 30초만 찾아보더라도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도 1년 만기 후에 타는 이자가 10만 원이 채 안 되니까요.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도.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 좀 더 높은 고금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 안 붙는 것보다 낫겠죠. 왜? 안 붙고 내가 지갑에 갖고 있거나 집 속에 땅속에 묻어두면 그냥 1200만 원인데 어쨌든 적금이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을 시키면 그래도 담은 10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까. 근데 이러한 과연 이자 소득을 올리는 것에 과연 은행에 적금 상품만 있을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안목을 키우고 관심을 갖고 넓히면 생각보다 그래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도 은행분의 적금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자의 행태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형태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자 소득이라는 부분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의 권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자영업자분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럼 과연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옛날에 무슨 한비아처럼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뭐 여행자 코스 잡채인지를 하고 아니면은 직장을 벗어던지고 숯불고기집을 개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근로소득을 하고 있든 또는 자영업 운영하고 있든 간에 이 사업소득 또한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지금 시대에서 사업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단 말이죠. 뭐냐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그다음 온라인 비즈니스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되고 그러면 아 그래 당신 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 쇼핑몰 하라는 거지? 아니요. 그런 바보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월급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다 사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좀만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근로소득 이외에 대부분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정말 굴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외벌이 가정이다라고 했을 땐 와이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원천 또한도 다양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행태 또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냐. 미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미천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꾸준함은 모두 공통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과거에 이제 전담했던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경찰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사실 이제 엄청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도 투철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돈에 대한 욕구도 강했던 거죠. 잘 살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뭔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근데 이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사촌동생과 친정엄마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촌동생과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둘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리스크도 크고 위험하고 이제 기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부의 도움, 이제 가족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는 사촌동생의 명의로 해서 이제 코인 세탁소를 하나 오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포지셔닝이 된 거죠. 소도시에 처음 코인 세탁소가 들어감으로써 모든 이 운영에 관련된 전반 사항들은 물론 이제 뭐 가서 청소를 하고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사촌동생이 했겠지만 장비를 구매하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이제 그러니까 구체화하는 것들은 모두 이 경찰관 부부가 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소득이 조금씩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포지셔닝에 성공하면서 그 코인 세탁소에서 나오는 매출과 순이익이 이 경찰관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시점에 그럼 과연 이 부부가 그만뒀냐? 아니요. 직장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통해가지고 또 이제 끌어들인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2호점을 오픈하고 또 3호점을 오픈하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직업에서 소득의 틀을 깨부시고 나가서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시킨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처럼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와 같은 예시도 많을 거고 사례도 많을 거고 아직 개척되지 못한 부분도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예를 듣고 나서 아직까지 들어보신 경험이 없더라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확보받으면서 직장을 다니죠. 그리고 연차에 맞는 그 다음에 직급과 그 다음 보너스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직업적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만족감을 느낀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지만 근데 그 만족감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들께는 어떤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자아 실현 아니면 나의 역량을 좀 더 펼쳐 보이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들이 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간 이분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내가 8시든 9시에 출근해서 5시든 6시에 퇴근하면 일정한 소득은 지속해서 내가 병들지 않는 한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또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소득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소득은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당소득은 여러 가지의 뭐 형태를 내포하지만 대부분들 아시는 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배당주를 구매해가지고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락 시기가 되면 나한테 일정 금액을 배당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요새 가장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젊은 층에 많이 유행했던 것이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이죠. 그러니까 해외 ETF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해외 주식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MS 같은 경우는 배당을 시작해서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 배당 받았어 이런 것들처럼 많은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거나 또는 어떠한 사업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과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형태 또한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 지인들 한번 기업에서 대내어 보시면 누가 이번에 성과금도 받고 또 이제 뭐 적금도 만기가 돼서 목돈이 좀 생겼는데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마침 가까운 형님이 이제 뭐 신사 쪽에 내가 뭐 고깃집을 하나 낸다. 근데 투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고 이후에 가게가 잘 돼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중의 일부를 내가 배당받고 있다. 라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처럼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권리를 지니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내가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한 기여도만큼 자본금을 기여한 만큼 배당을 받아서 내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배당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돌이켜보면 많은 뭐 플랫폼을 통해서 P2P나 이런 금융을 통해서 많이 우리 상용화가 되었지만 사실 익숙치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또한도 지금의 우리가 7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반드시 접하셔야만 하는 하나의 소득 구조로서 여러분들이 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소득은 임대소득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누구나 꿈은 꿔요. 건물주가 되고 월세를 받는 것. 근데 또 중요한 건 과연 월세를 아파트를 사야만 또는 건물주가 되어야만 받냐라는 거죠. 아주 작은 원룸을 여러분들 명의 앞으로 가지고 있다라도 여러분들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어떤 복합단지에 진짜 6평짜리 상가를 하나 분양권을 받아서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단 건물뿐인가요? 상가 건물뿐인가요? 아니요. 땅도 될 수 있고요. 뭐 펜션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게, 유흥, 오락시설도 모두 임대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요트나 선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의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조금만 자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그 자본금을 넣음으로써 여러분 임대소득을 창출시킬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임대소득의 목표를 한 달에 내가 100만원을 잡을지 200만원을 잡을지 아니면 한 달에 난 좋아 15만원도 좋아 아니야 나는 한 달에 1000만원씩은 받아야겠어 라는 거에 따라서 그 기관과 목적물이 달라질 뿐이지 이러한 소득 구조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견지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목표로 하셔서 만들어내셔야만 할 그러한 소득 구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소득인 연금 소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연금 하면은 바로 연관되어지는 것이 연금보험? 국민연금?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연금은 영어로 하면 펜션이라고 해요. 우리 그 가서 놀러 먹고 이렇게 술 먹고 그런 펜션 말고. 근데 이 펜션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금융 상품이자 금융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고, 또 이제 국가의 보장을 떠서 이제 그 다음에 기업,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기업, 또 직장에서 해주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연금의 제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좋아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모두가 이제 꿈은 꾸죠. 부자가 되는 꿈도 꾸고 뭐 건강해지는 꿈도 꾸지만, 사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인생이 엄청 뭐 다이나믹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40대, 50대, 60대까지, 70대까지도. 근데 그때 됐을 때 누군가는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끝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일은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뭐 인정받고 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고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연금도 가장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매체에 소개됐던 이야기예요. 무릎팍도사의 진짜 옛날 프로그램이죠. 그렇긴 한데 현영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가 한번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현영은 저는 19살 때 일을 하면서부터 처음 연금 10만원짜리 연금보험을 들고요. 그 다음 21살 때 적금을 들고 23살 때 또 연금 펀드를 들고 연금 모험을 쭉쭉 들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재테크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만이 안정적인 노후,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재테크의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던 것이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런 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대비였어요. 연금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현영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부모님이 엄청나게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나 매체를 통해서 연금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력하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현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연금소득,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현영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4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가 이제 받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점점 연금액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45세 어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 40대가 곧 다가오겠지만은 40대, 50대 초반까지 요새는 아직도 오빠, 형이고 아직도 누나, 언니란 말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한창 인생을 멋지게 즐기고 있을 나이에 연금이라는 소득이 발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연금이라는 것을 그래 다 늙어서 힘없을 때 받아먹는 돈으로 인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의 구조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높게 그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소득 구조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 또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고민거리를 한번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고민거리는 바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되겠죠. 기타 소득은 사실 앞에서 제가 망라했던 6가지를 제외한 이거 무슨 소득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타 소득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타 소득 중에 하나는 권리소득이 있습니다.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과 그 다음에 인세,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창작물이나 특허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만들어낸 그러한 창작물이나 아니면 컨텐츠에 대해서 권리에 따른 발생되는 소득을 일컫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요, 수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작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과적 요소에서 보면은 개발을 하거나 어떤 편리한 사용 방법을 특허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를 이제 망라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을 권리 소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7대 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와 아주 쉬운 예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소득들을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께서는 야 그러게 나는 지금까지 저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은연중에 들은 기억은 있지만 아 그래 딱히 준비도 안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신 분이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로 이러한 7대 소득들을 저는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저는 어떠한 실패들을 겪었는지 저의 경험담과 그 다음에 아주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책에서 여러분들이 접해야만 하는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7대 소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발한 능력, 우사인 볼트와 같은 여러분 달리기 실력을 가졌거나 BTS와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스타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런 7대 소득 구조 중에서 최대한 많은 소득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고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파는 남자였습니다. 꿈파남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